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선거 분위기는 예년만 못합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도 힘든 상황 같은데요. 팩트원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 총선 시민 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 대응 방안이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너도 나도 퍼주겠다는 식의 선심성 공약이 하나둘 나오는 이유 같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에 편승한 즉흥적 공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 각 정당이 내놓은 보건의료 분야의 공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 공약 중 맨 위에 내놓은 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이나 인력 계획에 조금 더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건과 복지, 연관된 듯 서로 다른 두 영역의 전문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안에 차관을 2명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외국인 입국을 종합관리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코로나19 초기부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출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해온 입장과 맞닿아 있는 공약입니다. 민생당의 공약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가장 늦게 공약을 내놨음에도 다른 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정의당 역시 질본 승격이 공약에 담겼는데 보건의료만 담당하는 국민건강부를 따로 만들자고도 제안합니다. 또 의사와 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시민위원회 설치 등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정책 강화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의당을 빼면 공약이 비슷비슷하네요. 네, 지금 당 이름을 빼고 공약을 바꿔도 이제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중에 맨 위에 있는 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신종플루 때 그리고 이후에 메르스 때도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처 간의 의견으로 항상 불발됐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보건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니까 다시 나온 재탕 공약입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요? 청으로 승격되면 예산이나 인력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율성이 생기고 확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인력 충원이 돼야 되고 관계된 대응체계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부처의 위상을 승격시키거나 권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감염 질환에 대한 대처라든가 한국의 어떤 보건의료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단순화시킨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감염병 전문병원 공약도 겹치거든요. 네,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하자 당연히 좋은 말이죠. 하지만 지금 모든 당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공 운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 부분인가요?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은 평소에는 결핵 같은 일반적인 감염병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아닐 때는 환자 수요가 자체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걸 민영에 맡기게 되면 예산이나 인력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여기에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 전문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료진에게 교육도 해야 하고 물자도 공급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역 안에서 감염 관리 체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민영에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코로나19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는데 코로나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 같은데. 네, 지금 코로나가 아닌 환자들도 치료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환자가 있는 곳에는 일반 환자가 갔을 때 감염될 위험이 있고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에서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와서 혹시 감염이 퍼지는 걸 대비해서 진료 체계를 굉장히 깐깐하게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많은 의사들이 코로나에 집중돼 있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반인들의 치료에서 굉장히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건데 감염병 환자나 의심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된다면 나머지 병원들과 환자들도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입니다. 집, 유권자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분야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고 고강도 정책을 내놓곤 있지만 부동산 불평등만큼은 여전합니다. 이 시간 각 정당들이 제시하는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숙희 기자. 네, 집을 사고는 싶은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집값에 가격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인데요. 이 거품 없애고 집값 낮추기 위한 해법을 정당들은 주택 공급으로 봤습니다. 집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면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계산입니다. 그 주택 공급 어디에 어떻게 할지가 정당별로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와 구도심 등 서울 밖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3기 신도시 조성하겠다고 나섰죠. 여기에 발맞춰서 신규 물량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있고요. 하지만 서울의 수요를 신도시 공급으로 해결해서 집값을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발히 해서 새로운 물량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요. 아파트 단지를 많이 만들면서 공급을 늘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물량은 결국 아주 비싼 물량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공급은 한다지만 이 같은 공급이 과연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 또한 물음표로 남는 지점입니다. 공급을 다른 측면에서 본 정당도 있습니다. 공적 물량을 마련해서 아예 저렴하게 사거나 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민생당은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대의 규모로 공공주택 단지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20평이면 2억 원 정도인 거죠. 10,000에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의당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모두 20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제공하고 그 위에 올린 건물만 분양해서 기존의 반의 반값 정도로 싼 가격에 오랫동안 빌려줄 수 있을 거라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울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움직임이 있어 왔는데요. 어디에 이를 조성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난항 예상되고요. 서울과 수도권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이외의 곳에 만들어봤자 매치가 안 되니까 집값 안정화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짓는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집값을 낮춘다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집값이 오르면 차익으로 돈을 벌려는 투기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이 실수요자에게 잘 적절히 갈 수 있도록 이 투기 세력 잡을 수 있도록 나오는 정책이 이 세금을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종부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종부세 관련된 공약도 좀 나왔나요? 네, 우선 정의당 종부세율을 이제 높게는 1주택자는 최고 3%까지, 다주택자는 최고 6%까지 올리자는 주장 내세웠습니다. 현행이 낮게는 0.5%부터 또 높게는 3.2%까지고 이번 정부가 12.16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0.8%부터 4%까지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인 거죠. 집을 한 채라도 샀으면 일단 세금 높여서 받자. 그리고 더 많이 살수록 더 세금 많이 걷자. 이건 겁니다. 또 민생당은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면제하자고 합니다. 사실상 한 채만 있으면 실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대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수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이 종부세 부과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이 많을수록 세금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겠죠. 특히 앞서 언급하신 대로 정부는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종부세를 인상하자고 했죠. 민주당의 공약도 같은 내용인가요? 사실 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랑 좀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히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대선 당시에 이 종부세 인상하겠다 공약을 내걸고 이번에 12.16 대책 때 실제로 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종부세 인상안도 내놨는데도 말이죠. 민주당의 이런
역주행 공약은 사실상 표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주택 보유자인데 이들의 세금을 모두 올리려고 하면은 사실상 이 표가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사실 줄기차게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네, 통합당은 반대로 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완화하자고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그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투기는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취재진이 한번 통합당에 물어봤습니다. 효과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자꾸 정치인들이 경박하게 현장에 어떤 그런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땜질식 정책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조금 신중하게. 네,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이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입장을 좀 밝히기가 어려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 정당들이 공급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이 공급 물량, 분양가도 낮아야 살 수가 있겠죠.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일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는데 확대 공약이 좀 있습니까? 네, 정의당에선 이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자고 내놨습니다. 지금은 공공택지에는 모두 적용이 되고 있지만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전국적 범위로 좀 확대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통합당은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맞춰줘야 되는 게 이제 집값이니까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 없애자고 하는 게 이제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과 민생당은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 공약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앞서 보유세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 공약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표를 의식한 총선용 공약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종부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 국면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국면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종부세 강화의 어떤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 좀 달성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 공급을 늘려도 집을 살 여력이 없으면 결국 세를 들어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국민의 44%는 이 무주택 세입자입니다. 44%요? 네, 그런데 1989년에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것 이외에는 사실상 세입자 정책이 지금까지 이렇다 할 만한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 정책이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는 관련 공약이 좀 있습니까? 네, 조금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2년까지의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좀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이걸 좀 늘려서 4년까지로 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정의당도 전월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해서 2회까지 최소 9년까지 거주를 좀 보장하게 해주겠다 이런 안을 내놨고요. 게다가 정의당은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일정 비율 이상 더 높게 올려받지 못하도록 전월세 상한제도 들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전세나 월세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게 막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반면에 통합당과 민생당은 관련 세입자 정책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쭉 들어보니까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거대 양당엔 별로 없고 소수 정당에서는 좀 제시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대 양당이 사실상 집살 여력이 없는 세입자보다는 이 유주택자의 입맛에 맞는 그 정책들을 더 많이 내놨습니다.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서민 위한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상 이 실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정당 중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내놓는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 같습니다. 민생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서민을 위한 정책들인데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도 들어 있습니다. 당장 투표를 의식한 정책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중장기적인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그런 게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여성 공약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정책은 총선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문 기자, N번방 문제에 대해서는 각 정당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네,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이 4개 정당 모두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성착취물 구매자와 소지자, 그리고 유포 협박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한 사람들까지 처벌하자고 나섰습니다. 또 통합당은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이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이 성범죄 처벌 대상으로 넣겠다고 한 거고요. 다만 구매자와 소지자 처벌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2개 당 모두 이 불법 촬영으로 악용되는 이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네. 하지만 2당 모두 디지털 성범죄가 퍼져나가는 이 산업 유통 구조와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공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N번방 관련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좀 나오지 않았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불법 촬영물 공급망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와 그 결과물이 유통될 수 있는 과정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하자는 내용 없이 단순히 강화하자는 얘기만 있어서 조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생당은 성착취물의 소지자나 배포자에 더해서 처벌 대상을 조금 더 광범위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서 꾸려진 방들 있잖아요. 그 방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이나 시청한 사람이 있다면 거기까지 처벌을 늘리자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전에 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미투 운동 때 또 화두가 됐던 게 그루밍 성폭력이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현재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법이 이렇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이 사회적 지위에 의한 강제에 따른 이제 성폭행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폭행과 협박이 아닌 성관계에 동의했냐 안 했냐 이 동의의 여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비동의 간음죄였는데요. 이번 총선의 화두에 또 올랐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정의당과 민생당은 도입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 발 후퇴해서 검토하겠다. 통합당은 무응답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N번방 사건 그리고 2년 전엔 미투 운동이 있었죠. 국민들의 분노의 크기와는 달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약해 보인다는 말이네요. 성평등 이슈에 대한 공약도 좀 나왔습니까? 네, 성평등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고용과 관련한 이슈로 조금 더 좁혀서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2018년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서 점수를 조작해서 여성 응시자를 떨어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속에서 성차별이 실제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하지만 4개 당 중 정의당만이 관련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입니다. 네. 지금은 회사가 채용 과정 중에 이제 성 문제로 불이익을 준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네, 특히 민생당의 경우는 첫 공약집을 내놨을 때 젠더 공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특히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가 지난 5일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생당이 생긴 지가 창당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공약이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당연하다는 듯 매년 반복되고 최근 몇 년간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죠. 기후 문제가 유권자가 뽑은 총선 핵심 의제 7번째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유권자의 생각을 반영하듯 4개 당 공약집 모두에서 탄소 배출 제한과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비중 있는 공약이 화력 발전에 관한 거였는데요. 우리나라 발전량의 40%를 석탄 화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고 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배출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2050년까지 감축을 진행하면서 추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통합당과 민생당은 화력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4개 당 모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무엇을 택할지는 제시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제시했고요. 통합당은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민생당은 가스를 활용한 화력 발전을 공약했습니다. 신재생과 원자력 그리고 가스, 차세대 에너지원 제시엔 차이가 있네요. 서로 자기네게 제일 낫다고 하죠. 낫다라는 말보다는 상대방께 잘못됐다는 얘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통합당은 원자력을 내세우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세운 신재생 에너지를 비판했습니다. 투입하는 비용 대비 발전 효율이 낮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원자력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단위당 생산 원가가 비쌉니다. 이런 이유로 통합당은 지금 가동 중단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키고 또 더 지어야 한다는 얘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안전이 걱정된다면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와 같이 검증을 진행한 환경기후단체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기후위기가 급하다 하더라도 위험한 핵발전소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저희도 공감하고 그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만 줄인다는 문제가 아니라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당은 화력은 오염이 문제고 원자력은 위험하고 신재생은 이제 저효율이기 때문에 화력 석탄 대신에 가스를 사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요? 네, 특히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관을 만들어서 가스를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 계획 이미 몇 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북한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나라의 제재도 풀려야 해서 직접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국가의 발전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실생활에 좀 와닿는 자동차 연료라든가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갑니다.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좀 계획이나 뭐 공약은 좀 나왔나요? 저희가 이미 익숙한 노후 경유차를 제한하고 친환경차 보급하기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을 줄이기 이런 방향성에는 네 당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민생당은 경유차 감축하겠다. 또 연료 효율을 증가시키겠다. 네. 통합당의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의 의무 구매 대상을 늘리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뿐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은요?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먼저 정의당은 2030년까지 길에서 경유차를 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경유뿐만 아니라 휘발유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도 내걸었습니다. 또 모든 사업장에 미세먼지까지 포함한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승용차는 전기차나 수소차 많이 개발돼서 이미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트럭 같은 상용차는 전기차나 수소차 개발이 더딘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를 만드는 회사를 지원을 해서 상용차도 친환경차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공장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거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사업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대신에 공해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공약이 다른 듯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같아 보이거든요. 오염시키는 거 못하게 해서 친환경적인 걸 늘리거나 친환경적인 거 지원하고 전환하도록 유도해서 오염시키는 거 줄이는 거나. 네. 정의당은 채찍 중심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당근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차이는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냐는 건데 아무래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유인책을 줘서 끌어오는 게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하지만 필요 예산과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의당은 2030년까지 200조를 투입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돈은 환경 오염과 관련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또 관련 채권도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필요 예산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금을 좀 늘리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잘 안 거치고 있는 체납자들의 세금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마련하겠다는 게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같은 목표인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돈이 더 들 공약을 내놓고 나서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린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값싼 에너지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장 눈앞에 그냥 이해관계 또는 그런 인기 없는 공약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피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이 환경 분야만 놓고 보자면 이 민주당과 정의당에 비해서 통합당과 민생당은 공약이 적어 보입니다. 뭐 달리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저희가 공약 검증 과정에서 요청을 했지만 민생당은 답변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통합당은 제시한 공약 중에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 간의 연례회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우리나라 안에 규제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지 않았느냐. 진짜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국가 정상 간의 회의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인 건데 실제로 어떤 걸 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딱 4글자씩 맞춰서 저희한테 평가서를 전달해 왔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의지 박약, 통합당은 기승전 핵, 민생당은 급조정책, 정의당은 모범 답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자면 민주당은 공약은 좋지만 실천 계획이 없다라는 거고 통합당은 어떻게 하든 기승전, 탈원전 폐기구나라는 설명입니다. 민생당은 공약도 계획도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 정답을 들고 나왔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려면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되고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많아지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얘기를 하자면 전기값도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꼭 전기세 인상과 같은 비용 부담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에너지 효율화나 이런 것들을 시켜주면 똑같은 비용에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삶의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내려갈 수도 있다. 총선에서의 정당 공약은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대국민 고용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수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이 제도에서 정당 공약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